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두 번째 시간이고, 어, 책이 다 해봐야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A4 용지로 뽑아도 선생님이 그 자료 올려놓은 거에 의하면 뭐 A4 용지로 한 5장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의 책인데, 이 완독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거 잠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봅시다. 음,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어, 독일의 사상가이고 철학자, 뭐 혁명가. 이 사람이 그 마찬가지로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헤겔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변증법적으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 반이 서로 이렇게 싸울 때 어떤 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대가 있고 이 둘이 싸우면 이것이 종합된다고. 그래서 변증법은 기본적으로 정, 반이 싸우면 그것이 종합되는 합으로 이어지고 이 합은 다시 반을 만나면 이 정이 되고 새로운 합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가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변증법적인 사고방식이고 헤겔이란 독일 철학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변증법을 쓸 수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세계가 변증법적으로 작동한다. 세계의 작동 원리가 변증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음, 이민서, 네, 네. 어, 김규리, 김규리, 쌤, 저 부르시지 않았어요? 불렀는데, 규리가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음, 이민서는 책을 좀 읽었나? 어, 음, 아니요. 죄송해요. 그 지난주 수업은 들었나? 네, 음, 네, 훌륭합니다. 자, 계속해보자. 일단은 독일의 마르크스가 이런 그 정반합의 헤겔의 철학을 자신 나름으로 새롭게 변형시켜서 역사는 5단계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런 얘기를 이제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도 하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겔이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 세계 정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게 세계 정신이 변증법적으로 세계를 이런 식으로 변화시켜서 발전하는 진보 사관을 얘기했는데 이 세계를 작동하는 원리가 이 세계 정신이라는 마치 신 같은 이런 관념적인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질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1단계가 원시 공산 사회가 존재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노예제 사회, 그래서 노예 주인과 노예로 구성되는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다시 다음 단계에서 봉건제 사회로. 왜 그러냐면 노예는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특,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더 많은 어떤 인센티브를 원해서 더 생산을 많이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주와 이 농노로 구성된 이 농노가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 존재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증가한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노비 한번법이라든지 이 노비를 해방하는 것이 어,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했던 그 역사적 사례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이 신분제 사회,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영주는 영주고 농노는 농노인 거잖아. 변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이 귀족이 아닌 어떤 존재에서 출발한 부르주아가 발생을 하면서 이 신분제를 없애는 새로운 사회가 열렸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역시도 부르주, 부르주아, 이걸 유산계급,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자계급과 프롤레타리아 혹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는 무산계급, 생산수단이 없어서 스스로의 노동력을 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계급으로 다시 나눠지는데 이것 역시 지금 여태까지 역사가 발전해온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 노예가 자유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농노가 자유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보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에 부르주아지를 몰락시키고 폭력적 혁명을 통해서 제거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독재를 하는 사회주의 넘어서 다시 공산주의,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돼서 국가도 계급도 모두 소멸한 모두가 자유로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설명을 했다고. 사회과학인 것처럼. 공산당 선언은 그 자본주의가 발생해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착취에 가까운 그 노동 조건이 존재하던 근대 초기에 부르주아지가 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착취가 있었던 어떤 시기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그래서 마치 부르주아가 역사에서 이 영주들을 몰아내고 역사의 중인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프롤레타리아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를 제끼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대신에 해결과 다른 방식으로 물질적인 것만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사회주의고 우리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따라서 공산주의 사회에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자체의 모순 때문에 붕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산당 선언은 우리가 이런 철학으로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갈 건데 그러한 사회는 이러이러한 모델로 만들어 갈 거고 우리가 이제 숨어서 활동하지 않고 정식으로 활동하고 우리의 포부를 밝히고 이런 세계를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갈 거다. 니네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날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공산당 선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공산당 선언 이 전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내 공산당 선언 정도는 읽은 교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뭐 해봐야 6페이지, 7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읽기를 바랍니다. 이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이 책을 뭐 여러 차례 읽었지만 최근에 이제 너희들 가르치려면 쓰려고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이렇게 어, 한 구절 적었고요. 그리고 소감을 좀 적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주아지, 부자, 돈 많이 가진 그 사장님들이지. 요즘 으로 대기업 사장들.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해냈다. 그렇지. 어떤 혁명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신분제를 없애버렸지. 봉건제 사회. 그 이전에 귀족의 자식은 귀족이 되고 평민의 자식은 평민, 천민의 자식은 천민이 되는 이런 세습적인 신분이 있는 사회를 부르주아가 그런 사회의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성직자 제1신분, 귀족 왕족 제2신분, 제3신분이 시민계급인데 결국에 1, 2계급이 1신분과 2신분이 봉건제 사회에서 부르주아들한테 세금을 과도하게 자기 멋대로 걷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그 왕족들이 이 중상주의, 절대왕정 시대에 부르주아지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부르주아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무역 식민지를 만들고 새로운 무역 항로를 만들고 해서 역사의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고 그리고 중상주의라고 하는 요즘 트럼프 방식으로 자국의 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려주는 이런 왕족과 결탁해서 부르주아지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보니까 이 부르주아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돈으로 얘네가 다 권력을 누렸네? 라는 것을 자각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장하고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귀족들을 단때 다 숙청해버리는 방식으로 혁명을 했잖아. 이 마르크스는 이 방식 그대로 부르주아가 만든 이 자본주의 세계, 이 안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하면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의 역사의 주체들이 이제는 부르주아가 만든 세계를 그 기존의 봉건제, 신분제 사회에서 부르주아가 들고 일어나서 혁명해서 위의 계급 다 날리고 자신들이 계급의 주인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새로 연 것처럼 이제 사회주의를 열 거다, 프롤레타리아는. 이 얘기를 하려고 요 얘기를 시작한 거라고. 부르주아가 역사에서 아주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 부르주아제는 자신들의 지배권을 획득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봉건적이고, 봉건적은 뭐야? 신분제적이지. 귀족의 고결함,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야, 이제. 가부장적. 가부장적은 뭐야? 남성 중심 사회지. 목가적. 목가적이라는 것은 목동의 노래란 뜻인데 시골스러운 게 목가적인 거예요. 관계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봉건제 사회에서는 귀족은 고결하고 귀족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뭐 시행해서 고결한 존재고 그래서 존경받고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부르주아즈는 사람을 타고난 상전들에게 얽매여 놓고 있던 온갖 봉건적 속박을 가차없이 토막내버렸다. 그래 혁명한 거지. 부르주아 혁명이지.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게. 영국의 시민혁명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의 독립전쟁 이런 것들. 근대 혁명이잖아. 이걸 부르주아 혁명으로 보는 거지 마르크스는.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는 노골적인 이해관계와 냉혹한 현금 계산에 아무 관계도 남지 않게 되었다. 마르크스가 아주 뛰어난 눈을 가진
그 철학자, 사상가라고 하는 점이 이런 거지. 단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당대 현실을 기존의 역사적 사실과 잘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이 부르주아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고 익숙하게 살고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뭐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현금 계산. 심지어 그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 같은 소설, 이기호의 소설 같은 거 보면 권순찬이 자기의 계모가 좀 너무 억울하게 두 번 입금을 사채업자한테 돌려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어서 데모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권순찬 그 착한 사람들이 그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 돈 거서 주고 빨리 가버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딱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복잡한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현금 얼마짜리로 치환해 버리는 거죠. 부르주아는 종교적 광신이나 기사적인 열광, 이 낭만 기사 같은 거, 돈키호테가 명분을 가지고 공주를 구하고 용과 싸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낭만적이지.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애버렸다고. 그거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하는 거지. 속물적인 감상의 성스러운 황홀경을 이건 언제 있었던 거라고? 과거에 부르주아가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이런 것을 이기적인 타산이라는 계산적인 돈으로 계산하는 차디찬 얼음물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 문학적 표현이지. 그냥 자본주의 사회는 기존의 가치관들을 모두 다 어떻게 바꿨다고? 뭐든 돈으로 다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버렸다. 부르주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교환 가치로 해체했으며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특허장으로 보장되거나 투쟁을 통해 얻어진 수많은 자유 대신에 단 하나의 파렴치한 자유, 즉 선거래의 자유를 내세웠다.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유주의 시대다라고 하잖아. 그 사실은 어떤 자유야? 내 돈, 내 살의 자유지. 돈이 없으면 자유가 있나? 노숙자한테는 굶고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방치될 자유가 있지. 그것도 자유라고 할 수 있나? 노숙자한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맛있는 걸 먹고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어떤 최소한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자유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 그만큼만 자유의 박탈이 주어지는 그냥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지만 실제는 어떤 거야? 돈의 자유지. 나머지 자유나 기존에 있었던 숭고한 가치들 진정한 인간의 해방, 자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진짜 자유주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그냥 상거래의 자유, 돈 쓸 자유, 돈으로 바꿀 자유. 그래서 성공한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야? 이제 훌륭한 이 신앙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얼마나 큰 교회 연봉이 얼마짜리인 목사냐. 그 교회는 몇 평이고 강남에 어디에 서 있고 전체 부동산의 가치는 얼마고 송도는 얼마여서 매주 얼마의 헌금이 들어오느냐. 그게 목사님의 성공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가장 성스러워야 할 종교마저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야? 돈으로 다 바뀌는 거지. 그 사람 돈 많이 번대 이거잖아요. 아, 그 사람 돈 많이 번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훌륭하다는 표현은 그런 데 쓰지 않았다고. 그지? 한마디로 부르주아지는 종교, 정치적 환상에 의해 가려져 있던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며 직접적이고도 잔인한 착취로 바꿔놓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착취했다고? 숨겨가지고. 착취가 없었다는 게 아니야. 노예제 사회는 파라오가 신의 대리인이고 태양신 라의
자식이기 때문에 니네들 지배하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환상으로 착취했지. 신화적으로 착취했지. 신의 자식이라고. 단군은 뭐 환웅의 자식이고 고구려의 주몽은 해모수 태양신의 자손이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착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고 이제. 그냥 다 돈으로 바꿔버렸다고. 파렴치하게 직접적이고 잔인한 착취로 바꿨어. 너 돈 없어? 나 돈 있어? 내가 너를 고용해. 돈 벌고 싶으면 나한테 복종해. 이런 식으로. 부르주아는 지금까지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사람들의 경건한 마음으로 보아오던 모든 직업에서 그것들이 갖고 있던 후광을 빼앗았다. 그들은 의사한테서 의사는 어때? 사람 살리는 인술이라고 하지.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의사들이 파업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의사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의사를 왜 한 거야? 연봉이 높으니까 한 거지. 물론 그렇지 않은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법률가, 법률가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어? 억울한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검사가 돼가지고 악당들 때려잡을래요? 그냥 순진한 얘기가 돼버린 거지. 다 김앤장이라고 하는 거대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는 재판을 해서 팔자를 고치는 거죠, 완전히. 성직자, 시인. 그래서 시인이 없는 거잖아. 시인 뭐 연봉이 100만 원도 안 될 텐데, 몇백만 원 될 텐데. 그래서 학자들이 자신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버렸다. 부르주아지는 가족 관계에서 사람의 신금을 울리는 감사의 껍데기를 벗겨 순전히 금전 관계로 바꿔버렸다. 자본주의 하나에서 가족 관계마저도 다 돈의 관계로 다 치환해버렸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 뭐 지금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상황을 만들지에 대해서 이렇게 당대 분석을 했고 이 분석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지금까지도 고전으로 읽히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별로 인기가 없어진 이데올로기, 이념이 된 지금도 이 책이 고전으로 우리한테 읽히는 이유는 누구나 공산당 선언 정도는 읽어야 교양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를 분석할 때 여전히 유효한 분석들을 하고 있다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이 책이 읽기 어렵던 시절에는 혁명도 가능하다고 믿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아마 고등학교 때 뭐 아니면 뭐 20살 초기에 대학 들어가자마자 읽었을 텐데 그때는 뭐 사회혁명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 선생님이. 그런데 이 책이 쉬운 책이 돼버린 지금은 지금 선생님이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책도 더 많이 읽고 세상 물정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도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계의 혁명커녕 내 삶의 한치도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규범을 다시 바꾸고 새로운 규범으로 세계를 다시 디자인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처럼 기성세대가 돼버리면 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는다, 혼란스럽다, 재분배하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잃을 것들이 생긴 사람의 입장에서 기득권이 어느 정도 된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이데올로기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하죠. 이 사상이나 이념은
그 자신이 자연 발생적으로 주장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애덤 스미스잖아. 이 국부론이라는 책이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삼는 사람들의 성경책 같은 건데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국부론. 여기서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이기심이 충돌하는 경쟁, 이것이 개인과 사회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냥 자본주의의 정신인 거야. 애덤 스미스가 어, 이렇게 본의와 달리 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집 아저씨가 착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한테 맛있는 빵을 싸게 줘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빵집 아저씨는 옆집 빵집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고 더 값싸게 팔지 않으면 안 팔리니까 값싸고 맛있는 빵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이기심 때문이고 그 이기심이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개인과 사회를 더 발전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잖아. 너희 입시 경쟁 없으면 공부할 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해보면 아유, 대학 입시 없으면 공부 안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인간의 이기심, 경쟁, 그로 인한 경쟁, 이것은 효용을 높이는 좋은 거네. 그런데 애덤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이기심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 본성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본성을 그대로 따라도 인간의 이기심을 권장해도 개인과 사회가 발전하지 않냐. 이게 뭐야? 자본주의가 자연 발생적으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철학자고 이 철학 저서 중에 도덕 감정론이라는 이 인간은 이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라는 점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고.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 경쟁을 만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야기의 근간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인간은 다른 인간에 의해서 차마 못할 일은 안 저지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의 이타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 어느 한쪽만 봐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니까 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이 자본주의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고 이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다른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가 자연 발생한 거고 그것은 불가피한 거야. 왜? 본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이 경쟁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왜? 우리는 수많은 이기적인 것들, 수많은 본성들을 극복해서 그래도 짐승 같게 살지 않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문명적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문명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본성들을 극복하는 결과잖아. 본성과 그런 이기적 본성과 야수적 본성과 동물적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동물과 똑같지 않다라고 해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 발생적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그 이데올로기가 그래야 한 당위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선생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애덤 스미스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 책도 역시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에 필연적으로 결국에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건 역시 사실 근거가 없는 거죠. 이는 역사에 내재하는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필연적으로 진보하는 세계로 이끌어 간다는 뜻일 텐데 이것은 아름다운 얘기일 수는 있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세계가 결정론적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 세계의 어떤 원리를 뭐 풀었더니 망델보르 집합과 비슷한 방식으로 나오고 특정 상수값이 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자연 속에서 법칙을 찾아낸 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인간들이 만들기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한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극복한 인간들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너무 괴리가 크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선생님이 20대일 때는 혁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꿈꿨던 어떤 시절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볼 때는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이런 이상적인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공동체 서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반공을 국시로 삼던 이게 뭐냐면 박정희 등등이 1961년에 5.16 군사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면서 명분이 뭐였냐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남한이 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되는 첫 번째 가치다 이랬단 말이야. 그래, 이런 거 보면 지금 되게 웃기잖아. 어떻게 웃기냐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다? 이거 되게 이상한 말이지, 그지? 우리는 어떤 할 걸 하자.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럴 수는 있는데 남한, 소련 같은 혹은 중국 같은 저런 나라 되지 말자. 이거를 국가의 목표로 삼는다? 이거 되게 웃기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생님이 이 그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독재 시대,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 시대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들이 온갖 우스꽝스러운 짓들이 많았거든. 뭐 선생님도 어린 시절에 너희 나이 또래까지 맨날 반공 포스터, 반공 글짓기, 공산주의 반대하는 웅변 이런 것들에 익숙한 세대란 말이에요. 선생님 세대 역시. 무엇에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나라의 목적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었지만 근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역시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잖아. 그지? 이런 생각은 선생님이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처음으로 했던 생각 같아. 아, 내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반공주의의 이 대한민국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지라고 비웃었는데, 생각해보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 공산주의 역시 그 이전에 자본주의라는 걸 설정하고 그 자본주의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공산주의에 또 반대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게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자본주의고 마치 밑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손
이 애셔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 손이 이걸 그리고 있고 이 손이 이걸 그리잖아. 반공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거고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 반공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거고 자본주의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타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자본주의고 뭐 이렇게 돼버린 마치 애셔의 그림처럼 무한히 순환하는 몽중몽 꿈속에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 구운몽 같은 세계 같다. 이렇다면 해겔 선생의 생각처럼 이 세계의 실상이 정과 반, 네, 정은 반을 만들고 반은 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종합되는 이런 말이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이 애셔라는 화가고요. 일단은 그 선생님이 그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 수정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점을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안에는 사회주의적인 가치들이나 사회주의적인 방법론이 엄청 많이 개입돼서 마치 정반합으로 종합된 것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정자본주의예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는 일단 첫 번째로 국가가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에 반해서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에 그대로 맡겨서 보이는 손으로 국가가 관세 때린다든지 트럼프처럼 이렇게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의료보험을 한다든지 무상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제 등등의 국가의 복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게 만들고 있는 거지. 이 마르크스가 그 어떤 예측을 한 거냐면 마르크스가 볼 때 부르주아가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를 그러니까 자본가가 돈 많은 사장이 노동자한테 월급을 조금 주면 이 노동자는 또 누구냐면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월급을 자본가가 갖기 위해서 노동의 조건을 악화시켜가지고 일 더 많이 시키고 월급을 조금 주면 소비자로서 노동자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 소비자가 없는 사회에 자본가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그 생산은 과잉 생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 과잉 생산된 산물이 소비자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원리대로 망해버린다고. 그렇게 될 때 이 부르주아를 멸망시키고 폭력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 거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가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고 프롤레타리아들의 연합체인 국가가 모든 소유를 국유화하고 공유해서 사회가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걸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가 안 만들어지게 지금 현재 우리는 수정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적어도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만이 없게 만들어야 자본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본가들이 깨닫게 된 거지.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돼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이르고 피폐한 상태에 이를 때 이 자본가들이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면 이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고. 당연히 얘네들이 혁명을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봤단 말이야. 학습이 있잖아, 학습이. 지금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만 학습하는 게 아니야. 자본가들도 학습한다고. 아, 분배 없이 성장하기 어렵구나.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는 이거 파업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사회 혼란스러우면 오히려 안 되니까 월급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적어도 의료보험을 해주고 무상교육을 하고 최저임금제라든지 이 복지가 없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라를 깨달아서 보완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고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되지만 그리고 이 사회의 계층 신분 계층의 사다리는 점점 없어지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아래 신분으로 그냥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로 그냥 살만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지. 그러니까 자본가들이나 이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것 봐라 사회주의는 망해먹고 자본주의는 잘 돌아가지 않냐. 이게 애덤 스미스의 승리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승리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 하지만 사실은 안망하게 이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회가 유지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꿈꾸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산당은 이런 거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교육이라든지 뭐 양성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복지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공교육에 다 시키고 어린아이들 노동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꽃이 만발한 세계라고 하는 미국 사회가 가장 반자유주의적인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서 세계의 이 자유무역을 막고 있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지금 세계의 자유무역을 지금 관세무역으로 보호무역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트럼프를 빨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그지? 트럼프를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하겠지 누군가 그럼. 그래서 이것이 마르크스가 어떤 자본주의의 모순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잘 발견을 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붕괴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 그런데 역사는 왜 그대로 흐르지 않아? 학습하니까. 프롤레타리아만 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착취가 불가능하네? 이런 것들이 학습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너희들한테 꼭 소개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이게 노예의 길이라는 하이에크의 책이야. 이 하이에크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사회주의 혹은 뭐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사유 재산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유화하는 공기업이라든지 국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려서 복지를 강화하는 누진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누진세 하자는 거잖아. 부자들한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더 많은 사회의 자본을 니네가 활용했으니까 더 많은 세금 내라. 세율 자체를 높여서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많이 벌고 싶은 대로 벌어봐.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하이에크에 의하면 노예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이에크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소련이라든지 지금의 북한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진짜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서 못 가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든 아니면 폭력혁명을 통해서 이들 것을 다 뺏어서 국유화하든 이렇게 해서 이 사유재산을 없애면 결국에 공유화가 돼서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서 살게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공유 재산을 다시 분배해주는 계급이 생긴다고. 분배하는 계급이. 분배받는 계급이 생긴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분배하는 계급이 분배받는 계급을 노예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자들의 사유재산을 가져가지고 국가가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이 생산수단을 모두 독점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부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이 국민들은 이제 국가한테 국가가 배급해주고 국가가 나눠주는 것들에 종속돼서 결국에 분배하는 이 정치 엘리트 집단들, 뭐 공산당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진핑이나 김정은 측근이라든지 이런 또 권력계층이 우리가 분배하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이렇게 분배해 준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부르주아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 이거를 우화로 만든 게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의 동물농장이지. 인간들한테 착취당하던 동물들이 다 같이 혁명, 돼지들이 이끄는 혁명으로 네 발 짐승들은 선하고 두 발 짐승인 인간은 몰아내자. 이 간단한 구호로 인간을 몰아내고 혁명을 통해서 동물농장을 만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혜로운 돼지들이 분배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우리가 더 따뜻한 거 먹고 우리가 우유 먹고 우리가 사과도 더 한 개 더 먹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잘 계산하고 이 사회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적인 저 인간이 우리를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라고 하면서 다시 동물들을 착취하는 거지. 이게 마르크스가 꿈꿨던 세계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해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소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모택동, 마오쩌둥에 의해서 대장정을 통해서 중국이란 거대한 제국이 거대한 나라가 공산화되고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억압해 가지고 그 재산을 국유화한 나라들이 있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근데 그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 대체로 이런 권력을 쥔 계층들은 호의호식하고 김정은처럼 사치하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다 같이 가난하고 이런 사회 동물농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노예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마르크스가 이 공산당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시절에는 우리가 살고 있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
보다 훨씬 더 어떤 잔인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방식이고 그런 정말 그 노동해가지고 온 가족이 어린애까지 모두 뭐 열 몇 시간씩 노동해도 굶어 죽는 사회였단 말이야, 그 당시. 부르주아는 어마어마한 부와 향락을 뭐 갖게 되고. 이런 양극화된 사회를 마르크스가 보면서 이 사회 분명히 망한다. 그러니 그러면 왜 망하지? 과거 역사를 도식화하고 해결의 변증법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아, 이렇게 망하겠구나. 이렇게 망할 때 누가 승리한다? 결국에 못 가진 다수가 가진 소수를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역사의 방식이었으니까 분명히 이런 사회가 올 거다 예언을 하고 그런 사회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혁명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너무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세계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혁명은 그렇게 순수하고 이상적인 어떤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혁명을 했지만 그 혁명의 열매는 누가 갖는 거야? 다시 돼지들이 갖는 거지. 그래서 그 전보다도 더 못한 사회들이 되고 있어서 붕괴한 것들을 우리가 과거 소련이라든지 지금 중국은 사실은 우리가 수정 자본주의라면 중국은 수정 공산주의고 수정 뭐 사회주의라고 봐야지. 자본주의를 덩샤오평 이후에 받아들여서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인 나라지. 결국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이데아. 이데아는 뭐야? 관념적이고 이 아이디얼한 플라톤이 얘기한 이상적인 세계가 있잖아. 그 이상적 세계의 관념이 로직이라고 하는 로고스하고 합성돼서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해. 그러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가자. 이게 사회주의든 이것이 자본주의, 자유주의든 이게 다 이데올로기라는 거야. 그 이전의 이데올로기도 있지. 가부장제 이런 거 있잖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한 존재고 이것이 이 세계의 진리고 이 세계의 자연적 법칙이라는 거야. 왜? 남자 봐라 힘세지 않냐? 남자가 밝고 남자가 더 양적인 측면이고 여자는 음적인 측면이야. 땅이야. 남자는 하늘이야. 이게 자연이야.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건 당연해. 이거 누가 요즘 이런 얘기 했다가는 잡혀갈 거 아니냐. 그지? 그런데 이게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이데올로기라고. 이게 당연하다고. 인간에게 왜 인권이 있냐?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부 인권을 줬으니까. 인간한테 그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 이유,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 인권 사상이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이 사회가 만들어진 거지. 계몽주의 사회.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진짜 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세계가 이래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있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다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나쁘다? 이데올로기는 없어져야 된다? 절대 아니지. 양성평등의 이데올로기? 당연하지. 양성평등도 그냥 이데올로기인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패러다임 같은 거예요. 에피스테메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성평등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반 안에서 성실 안에서 살고 그것을 교육받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서 그렇지 그것의 과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가치하다?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꿈꾸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인 그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마치 전쟁터에서 철조망을 치고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해서 진지를 넓혀가고 반격이 들어와서 진지를 넓혀가듯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의 전쟁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면 양성평등이 당연한 이데올로기가 되는 시대도 오는 거지. 수천 년 동안 여성들이 싸워가지고.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주의다, 자유주의다, 자본주의다 서로 누군가를 욕할 때 아유 저 더러운 그 자본주의, 아유 저 나쁜 빨갱이 사회주의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싸우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에서의 손을 그리는 손이라고 손 그림을 그리는 손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사회주의적인 어떤 평등을 강조하고 국가가 개입해서 자유로운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개입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이 가능한 것이고 결국에 이 자유라고 하는 창의성이라든지 자유로운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로 사회의 복지도 하고 사회의 불평등한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재원을 갖고 오기도 하는 거지. 아무리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만드냐, 이 세상의 조건에서. 그런데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다는 거야. 물론 상대 이쪽 진영에서 이쪽을 악마화하고 이쪽 진영을 이쪽이 악마화하겠지. 서로가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니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이런 주의 주장은 다 이데올로기는 허상인 거야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 허상이라고 해서 불필요하다, 허상이어서 나쁜 것이다 아니지. 제대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의 특성은 없는 걸 만들어내고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그 상상을 우리가 공유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것이 호모사피엔스의 특출한 능력인데 그게 우리가 이제 지구를 뒤덮은 이유라는 거잖아.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의하면. 그래서 결국에 이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 전체를 더 나은 우리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이 이데올로기로 계속해서 변모해 갈 것이고 변모해야 한다는 거지. 특정 계층이라든지 누군가만 좋고 누군가 너무 억울한 사람들 많이 생기는 이데올로기보다는 좀 더 나은 이데올로기로 변화시키고 발명해내야 될 이데올로기가 또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이 완전히 편향적인 책이고 정치적인 책이어서 이것이 너 고전으로서 읽히긴 했지만 약간 오해가 될 소지들이 있어서 이번 수업에는 하이크의 어떤 반론이라든지 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고정된 자본주의, 고정된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수업도 다들 고생했고 다음 책은 우리가 건축학 책이야. 그래서 어, 홍대 건축학과 교수님이고 유현준 교수라고 TV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그 인플루언서즈. 어, 올해 이 따끈따끈하게 만든 공간 인간이라는 우리문화사 책을 2주 동안 다룰 거고 그래서 총 1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는 게 다음 주 숙제입니다. 이 책을 구해서 이게 어렵지 않아. 절대 어렵지 않고 그림도 많고 어, 나름 재미있는 책이니까 건축에 꼭 관심이 뭐 있는 학생은 엄청 재미있을 것이고 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이 인간을
건축과 공생하면서 변로해온 인간의 생각이 바뀌면 건축이 바뀌고 건축은 다시 인간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건축과 인간이 공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주장을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서술한 책이야. 워낙에 재밌게 책을 잘 쓰는 사람의 책이니까 분명히 너희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 교양이 되는데 충분히 중요한 책이니까 어, 구해서 열심히 읽어오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모두 고생했습니다. 마칩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글쎄요. 고생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 음.